한 7, 8월 정도 오는 변동성이 올해 마지막 변동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M7의 상승세는 좀 감속할 거다. 물론 빠진다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나 미국 증시 또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꺾이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금리가 하향했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섹터 또는 업종,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떤 그렇죠. 섹터, 그게 제일 중요하죠. 뭐 진짜 M7을 사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떤 걸 사야 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작년 말부터 M7의 상승세는 좀 감속할 거다. 물론 빠진다는 게 아니라 오를 만큼 올랐다. 왜 그러냐 하면 2023년도 2, 4분기가 엔비디아가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그때 분기 EPS 성장률을 보면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가 400%에서 시작해서 3, 4분기에 600%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400%, 300%, 200%, 작년 연말 4분기에 70몇 프로 갔다가 지난 1, 4분기 60%대로 성장률이 떨어져요. 네. EPS 성장률이. 물론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죠. 근데 400%, 300%, 600%를 지난 2년 동안 반영했던 거예요. 잘 대표님 아시기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EPS 성장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매출 성장은 기업 주가의 10년 터울로 장기 흐름을 얘기를 해줍니다. 기업이 성장세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근데 단기적인 흐름은 EPS 이익 성장세거든요. 근데 그 이익 성장세가 happen to be M7, 브로드컴 포함해서 배트맨이라고 했잖아요.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M7이 2023년도 2, 4분기 때부터 점점 트렌디하게 지금 EPS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상승을 할 거고 AI 성장세가 여전하기 때문에 트렌디하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 감속하는 추세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렸었고, 반면에 앞으로 저희 포트폴리오에 집중하고 있고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추천드리고 있는 그 투자 전략 중에 하나는 OBBB 감세안이 이제 7월 중에 어떤 식으로 타결될 겁니다. 네. 뭐 조정을 하겠지만, 근데 아까 모두에 잠깐 설명드린 대로 온갖 악재 뭐 혼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감세에다가 규제 완화란 말이죠. 돈을 막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소득도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게 8월이든 9월이든 하반기로 갈수록 정책을 실제 실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세든 뭐든 기업 이익이든 특히 중소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큰 어떤 베네핏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정책 수혜 테마를 좀 고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로 갈수록 중소형, 부동산, 리츠, 그리고 이제 원자력, 뭐 자랑 좀 하죠, 기왕에. 저희가 2022년도 회사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에 가장 먼저 투자했을 것 같아요, 우라늄을. 원자? 네. 원자를 우라늄. 지금까지 계속 안 바꾸고 있다가 불과 그제 이제 같은 우라늄 섹터의 ETF인데 이제 이 섹터 뭐 현물 우라늄 비중이라든가 대표 종목들 비중이 좀 다른 것들로 저희가 바꾼 경험이 있는데, 그 정도 한 서너 개 정도 섹터가 유틸리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에이, 별로 뭐 지지부진한 섹터 아니야, 오를 때 화끈하진 않잖아. 그렇죠. 뭐 저희는 이제 개인 투자가 아니고 이제 기관, 나름 작지만 기관 투자가니까 꾸준하게 한 6개월, 1년 볼 때 한 15%, 20% 이상 꾸준하게 갈 만한 것들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는, 뭐 전제로 그 정도 참고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로 부동산 리츠 말씀 가끔 이제 투자 설명회 할 때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태양건설 작년에 그 난리였는데 무슨 뜬금없는 부동산이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미국에 투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미국과 사이즈가 틀리고요. 한국은 다르다. 그럼요. 그리고 나리츠 기준으로 미국 부동산 리츠의 서브 섹터가 13개가 공식적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서 서브 섹터까지 합치면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뭐 크래시한 장, 아주 급격한 변동성이 아니라면 웬만한 시장은 리츠 섹터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다변화돼 있어요. 뉴욕의 상업용 빌딩들, 이게 뭐 되게 안 좋아서 폭락하고 공실률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 네. 뭐 이런 클라우드, 뭐 이런 쪽으로 뭐 활용하려는 AI 쪽으로. 사실은 절대 제가 그 대표님 말씀에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스토리가 작년 중반에 이미 나온 스토리입니다. 작년 중반에 이미. 재작년 기억해 보시면 그래서 그런가 한 1년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주가가. 미국 ETF가. 상업용 부동산, 뭐 오피스 공실률 30% 썼던 뭐 이런 위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방송에서 무슨 말씀드렸냐면, 그때 문제가 되는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다 디폴트가 나도 미국 GDP의 3%가 안 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비슷한 말씀이신데, 그런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지금 대안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시장이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렇죠. 시장 대응력도 좋고. 일단 뭐 세계 돈, 뭐 전부 뭐
증시만 해도 60%가 그쪽이라며요. 그리고 몰려 있는 선수들이 다 모여있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게.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뉴욕의 지금 공실률, 오피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재택근무 때문에 막 공실 그거를 이미 주거용으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수요를 유치하고 또 수요가 살아나고 이런 식의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관세 전쟁 직후에 빠졌던 S&P 500 이제 거의 많이 회복이 됐죠? 네네. 네, 요 부분 이게 이렇게 반전이 될 수 있었던 요소는 뭘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맞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익히 아시는 내용이실 수도 있겠지만 방금 좋은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그 짧은 시간이었죠. 4월 8일 이후에 지금 6월 중순이니까 불과 뭐 한 달 반 됐나? 한 두 달 만에 20%다 올라. 자, 그 두 달 만에 아주 드라마틱한 개선세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뭘 거냐?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나 미국 증시 또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꺾이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연초에 막 시장 빠질 때 거의 제가 고군분투하면서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막 욕먹어가면서 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자꾸 패드 얘기하고 오늘 FMC니까 패드 얘기하고 트럼프 얘기하고 막 이거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과거 한 30년을 쭉 놓고 보시잖아요. 미국의 그 민간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증시나 경제를 끌어오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내는 이 산업 생태계 우리 전 세계 대표적인 업종 또는 뭐 끌어가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업종 테마 거기에 대표 주자들이 다 어디에 있는 회사들입니까? 미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근저에 정말 훼손되는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미국 또는 미국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참 안도감도 들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말씀하시니까 뭐 정말 여러 가지 악재, 정치적인 이슈까지 해가지고 테슬라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많이 또 반등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테슬라, 그 다음에 또 펠란티어. 팔란티어. 예. 근데 아까 앞으로 그렇게 좀 주가가 빠졌을 때 살만한 쪽으로 보지를 않으셔가지고 아, 예. 한국인들이 보는, 왜냐면 여기에도 논란이 있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솔직히 그 미국 전문, 해외 주식 전문 투자하시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참고로 저희는 이제 종목 투자하지 않고 ETF 투자니까 ETF 만.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오래 사실 거예요. 팔란티어는 향후 한 5년 정도 놓고 보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회사가요. 그냥 뭐 소프트웨어 전략 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 미국 정부하고 정말 잘 짜여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나 마찬가지고요. 미국 국방부 또는 뭐 월게임, 전략 이거에 아주 밀접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겨난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가 절대 안 좋게 올라갈 리는 없다고 저는 네.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참 두근두근한데 제가 테슬라 말씀 나올 때마다 소신발언하면서 항상 욕먹는데 요즘 로보택시 나오면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자 로보택시 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테슬라에 투자하는 건 미래에 투자하는 거다. 그리고 모든 하이테크가 다 결집돼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죠. 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반영하는 게 실적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참고로 어떤 기술적인 지표라든가 이런 걸로 투자하진 않습니다. 그럴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펀더멘털에 입각해서 투자하는데 그런 전조로 볼 때 아까 왜 그 M7들이 2023년 3분기 이후에 EPS 성장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테슬라가 작년 말에 한 자리 초반 2%인가 3% EPS 성장했습니다. 네. 지난 1, 4분기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 기대감, 미래의 투자, 오케이. 그것까지는 뭐 인정하지만 저는 사실 향후에 2년, 3년, 5년 전망 못 하거든요. 수치 발표에서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을 할 때는 보통 작게는 6개월, 길어야 1년인데 그 타임 스팬으로 보자면 테슬라의 투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고 뭐 우리 개인의 의견이시니까.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올랐지만 실제 이거를 오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어떤 지표가 대주지는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 안 좋다라는 지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괴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실제로 어제 소매 판매가 안 좋아서 그렇지 소매 판매 이전까지는 모든 하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지금 자료에 그냥 상징적으로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 오거 인피니티라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미국의 어떤 분석가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시 지표들을 쭉 정리를 해서 항상 팔로우업을 해주거든요. 지난 그 5월달 현재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아주 뭐 소프트데이터 미시간 심리 지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막
급전직하하면서 아주 시장이 불안했을 때입니다. 그때 한참 발표된 자료인데 저 파란색이 하드 데이터를 총 망라해서 수치화한 거고요. 초록색이 옅은 연두색이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저 추세가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최근에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표라든가 기대 지수라든가 1년, 5년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도 오히려 물가 지수 떨어지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 떨어지고 있고 심리 지표도 오히려 개선되고 있죠. 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저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다. 물론 아까 제가 이제 7, 8월이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제 이제 소매 판매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실물 경기가 크래시가 나는 균열이 나오는 걸 보이긴 할 텐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드 데이터 다 좋았습니다. 실제 네. 노동시장 괜찮았고 불과 2주 전에 고용 보고서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아까 우리가 이제 미국 신뢰 말씀드렸지만 그런 하드 데이터가 괜찮네 아직 뭐 신뢰 잃을 필요 없겠어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런 균열이 계속 생긴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FMC가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고 과거에 해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아까 그럼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만에 하나 이 가격 변동이 있었을 때 하락이 있었을 때 그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사실 이번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상승장을 만들어 왔잖아요. AI. 근데 이제 이 AI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이제 축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붐이 일어날 것이다가 또 상당한 이 내러티브였단 말이죠.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뭔가 실적의 중심이 되는데 AI 관련해서는 사실 이 엔비디아 말고는 실적보다는 이 내러티브가 많잖아요.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네. 일단 두 가지. 첫 번째 이제 실적을 놓고 한번 보면 아까 배트맨 말씀드린 제가 브로드컴 살짝 넘어갔잖아요. 브로드컴이 이 8개 회사 중에 유일하게 EPS 성장세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네. 4분기에 47%였다가 아쉽게 지난 1분기에 43%인가 살짝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 낙폭 자체가 다른 7개 M7들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가끔 이런 그 컨텐츠가 다루어지잖아요. 엔비디아는 사실 워낙 잘 아실 테니까 좀 특수용, 그러니까 특수 분야용 뭐 GPU를 포함해서 반도체라면 이 브로드컴 이제 범용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범용 반도체 좀 싸게 다 개발해 줄게.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뭐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그림이 아니고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이 엔비디아가 거의 뭐 왕좌를 지배했었다면 이 AI가 보편화되고 범용화될수록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소프트웨어라든가 범용에 쓰이는 반도체의 수요가 또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엔비디아가 그 수혜를 거의 집중해서 받긴 했는데 향후에 이 AI가 범용화되면서 이제 보편화될수록 산업 전반의 경제의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베니핏, 편익이 있을지는 정말 즐겁게 우리가 엔조이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상대 강도로 볼 때 아까 왜 이제 주가 상승세가 좀 감속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궤로 브로드컴 같은 종목들이 뭐 넥스트 엔비디아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뭐 그 정도 생각들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그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실적 EPS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조금 깊이 들어가면 포트폴리오 전략을 짤 때 코어 전략과 새틀라이트 위성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같으면 지금 저희도 그런 일부 가미를 하고 있고 코어 대형주 위주의 옛날에 우리나라 뭐 업종 1등주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쌓아놓고 알파 창출할 수 있는 새틀라이트 전략의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또는 뭐 중소형 같은 거 저는 중소형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하반기로 가서 정책 수혜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고 또 첫째 금리가 여기서 또 올라갈까요? 저는 금리 하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 정점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높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뭐 최대치 아니겠냐. 네, 4월 초에 그때 막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 국채를 오히려 사야 될 때다. 예를 들면 그럼 이제 금리가 어떤 식으로든 정책 금리도 그렇고 시장 금리도 그렇고 하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든 어쩌건 간에 그러면 금리가 하향했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섹터 또는 업종 중소형과 부동산 리츠입니다. 과거 30년 동안 실제 이건 저희가 백테스팅을 해봤기 때문에 부동산 리츠가 경기 침체가 없는 한에 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에서 주식보다 성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일관되게 중소형이나 뭐 부동산을 공통적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리츠 특히 리츠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 상대적으로 수익률 배당에 대한 기대치 요거를 네. 노리는 거죠. 아 맞습니다. 배당뿐만이 아니고 캐피탈 게인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아니 근데 왜냐면 아까 우리 AI 사실 팔란티어를 AI 대장주로 보기도 했었잖아요. 대장주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한때. 그리고 그 심리가 한국인들에게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대장주는 엔비디아죠. 그렇죠. 엔비디아인데 그 숨은 정말 감자 정도. 네.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AI에서 제2의 팔란티어나 뭐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상승세가 너무 각도가 크니까. 네. 뭐 AMD 이런 것들도 익히 알려져 있는 종목 중에서는 근데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AI 가운데서 그런 실적 큰 브로드컴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 리츠 같은 네. 오히려 고정적인 수익이 커질 수 있는 요거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자산 배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묵은 얘기 같지만 투자 원론에는 없습니다. 과거 한 150년 정도의 경제학자들 투자하는 분들이 내린 결론이 JP모건 자료를 토대로 한다 그러면 통계를 쭉 내보니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요소 몇 가지를 꼽았어요. 마켓 타이밍, 들어갔다 나갔다, 싸게 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스탁 셀렉션, 어떤 종목을 잘 골라서 얼마나 수익을 낼 거냐. 그 다음에 자산 배분. 근데 자산 배분이 과거 한 몇십 년 동안, 적어도 100년 동안의 누적 데이터를 돌려보면 종목 선정과 마켓 타이밍과 자산 배분 중에 자산 배분이 거의 90% 이상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기여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더라.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에 몰빵을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섞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섞는다는 게 뭐 S&P 500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주식 내에서 분산하는 건 자산 배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산군을 배분하자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주식과 채권과 뭐 부동산 리츠와 인프라와 이런 식의 뭐 필요할 때는 헤지펀드 그런 식의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방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 상당히 저는 반가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요즘 우리 한국 증시에서는 이 밸류업이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거 사실 미국 증시에서는 이게 항상 평상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사는 그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어떤 기업들이? 그런 종목들 꽤 많고요. 그 사실 이게 이 주주환원율 자사주 매입 이게 5월 초인가 한번 기사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그냥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베이부터 시작해서 쭉 시가총액 대비 자사주 매입률이 이베이가 12.2%에 달해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12%니까. 아,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 전망 최저가가 50불, 최고가가 79불, 컨센서스 평균 가격이 67불, 지금 현재가가 77불. 그러면 그만큼 확률이라고 하니까 이제 플러스니까 이게 그만큼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곁다리 말씀이지만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생각이 많죠. 저희는 참고로 투자 의사결정할 때 밸류에이션 안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에 따라서 의견을 갈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얘기는 비싸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베이 같은 경우가 뭐 실적도 좋았겠지만 현재가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지금 16%만큼 가격이 더 올라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자사주 매입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12.2%입니다. 이게 뭐 절대 자유롭다는 게 아니라 괴를 같이 하는 뭐 내용 아니겠습니까? 등등해서 울트라 뷰티, 오토존, JP모건 체이스 뭐 대표들 잘 아시는 종목이죠. 이런 것들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뭐 종목 하나하나 소개는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뽑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오토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특히 이제 옴니콤 그룹 같은데 월마트 이런 것들은 할인율이 지금 시장 컨센서스 대비 현재가가 많은 건 마이너스 30%만큼 싸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사주 매입 비율은 또 높은 상황이고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볼 만한 종목들 아닐까요? 네, 그 정도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하여튼 저런 기업들 저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말씀이 나와서 말이지만 제가 이제 뭐 대학원 때 미국도 전공했고 그래서 미국을 좀 좋게 보는 편향은 있겠죠. 미국 주식시장이 제가 아까 띄워드리기만 하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1994년부터 어제 현재까지 S&P 500이 정확하게 1185% 올랐고요. 상승했습니다. 30년 동안. 아, 엄청나네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가 235%입니다. 2배 살짝 더 오른 거예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일 거냐. 옆에 보면 성장세도 성장세지만 경제 성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 민간의 경쟁력 또는 주식시장의 토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주 중심의 기업 경영 이거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주주 환원율 그걸 또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배당률 아까 언급드렸던 자사주 매입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7월 달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뭐 90일 관세, 데드라인 임박, 그다음에 그러저러한 것들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의 그 약간의 괴리. 예. 그 시장을 얼마나 실망시킬 것이냐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고 그 기회에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 네. 어쨌건 그래서 선택을 했다. 그럼 7월이 지나고 나서 8, 9, 10 물론 무상향으로 좋아질 거라고는 하셨지만 어떤 변동이 생길까요? 거긴 또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흐름이 바뀌는 데는. 뭐 얼른 생각나는 건 한 두세 가지 있겠죠. FMC에서 분명히 금리 인하 해줄 겁니다. 뭐 스몰 스텝이건 지금 컨센서스는 올해 2번, 내년 2번인데 네. 사실 저는 직감적으로 한 2번 뭐 저도 컨센서스 비슷하게 그 정도 어쨌건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온다는 얘기는 경기가 조금씩 이제 균열이 되고 그러면 페드가 존재하는 이유가 완전 고용 이룩하고 물가 안정 이룩해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자는 건데 네. 그때 손 놓고 있든다? 저는 그건 존재할 필요가 없는 당연히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하면 경제는 모르겠습니다. 시차를 두고 반영하니까 체질적으로 강해지긴 하겠지만 시차를 두고 반영할 거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환호를 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OBBB 감세안이 뭐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아까 누차 설명드린 대로 규제 완화, 감세 이건 이제 본격화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저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언급해 주셨지만 내년 11월 3일인가요? 중간선거. 이게 말이 중간선거니 완전 총선거 하는 거예요. 상원 의원 3분의 1, 하원 전부, 각 두 정부의 주무 장관들 3분의 2가 거의 다 선거에 돌입을 합니다. 이거 공화당 특히 트럼프가 그냥 방관할 수 있을까요? 이 짓 계속하고 오락가락했다가 민심 위반되고 지금 그 지지율도 한 30% 초반대로 떨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 내년도에 진다? 그러면 식물 대통령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뭐 정치인들의 생리라는 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어.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적어도 이제 선거 모드에 돌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올 하반기. 그래서 저는 늦으면 올 12월 전에 또는 빠르면 호플리 한 3, 4분기 전에 이 관세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빨리 봉합을 시킬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드, 분위기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지원책 이런 것들이 뭐 그로스 썸으로 보자면 뭐 긍정적인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근데 그 7월 달 만약에 미국 증시가 그렇게 급격한 어떤 하락이 생긴다. 그랬을 때는 한국 증시도 그러니까 한국 증시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 논리대로 미국 증시가 흔들릴 개연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뭐 어느 나라 뭐 한국 증시가 됐든 투자하는 분들은 또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표현드리면 한 7, 8월 정도 오는 변동성이 올해 마지막 변동성이라고 봅니다. 아, 마지막 변동성. 모르죠. 뭐 그때 또 전쟁이 다른 전쟁이 터진다거나 아, 그렇지. 이런 현재의 조건이라면. 그렇지. 요새 뭐 워낙 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느닷없는 일들이 막 터져가지고. 터지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강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